대장동 블루스 9편 검찰의 출구 전략, 바로 불구속 기소. 2023년 3월 22일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9월경에 수사를 시작했으니 약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어미준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일정과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 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언론의 보도 내용만 봤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나오고 배임죄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적용한 검찰의 액수가 어마무시하다 보니 엄청나게 이재명 대표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실상 이번 검찰의 기소는 바로 그들의 마지막 출구 전략에 해당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자신들의 망한 수사를 덮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검찰은 1년 6개월 동안 검찰 역사상 최대의 수사 인력과 예산을 갖다가 펑펑 쓰고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행위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이번 검찰의 공소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장동 블루스 6편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검찰은 428억 원 뇌물죄를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더라도 배임죄 자체가 유죄로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워낙 하수상하다 보니 묻지마 상해, 묻지마 살인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묻지마 배임은 그 유래 자체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내가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 배임인데 이 배임 범죄는 거의 뇌물이나 횡령과 같은 사적 이익이 범죄의 동기가 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는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쳐야 하겠어 라는 명제는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었던 겁니다. 즉 검찰이 헛다리를 세게 짚었다는 것입니다. 단 428억 원의 뇌물 공여가 있었다면 또 다르게 이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배임죄로 정치적인 억지 기소를 당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KBS 전 사장이었던 정영주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기가 남아있던 정영주 사장은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려고 했고 당시 언론 장악을 하고자 했던 이명박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의 충견에 해당되는 검찰이 나서서 정영주를 배임죄로 기소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괴이무쌍합니다. 국세청에서 환급받아야 할 초과 세금 문제로 KBS는 국세청과 소송을 걸었는데 자, 법원에서 직접 나서서 세금 환수 액수에 대한 중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영주 사장은 배임죄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검찰의 논리는 한마디로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정영주 사장이 법원의 중재의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바로 검찰의 황당한 논리였던 것이죠. 이 어이없는 기소는 원래는 검찰이 정영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을 했지만 아무런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결국은 몰리고 몰려서 배임죄로 기소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해 보입니다. 배임의 동기로 기껏 내세운 것이 KBS의 눈앞의 적자를 줄여서 정영주 본인의 연임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범죄의 동기였습니다. 때문에 1심과 2심, 3심 법원 모두가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근거는 범행 동기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때 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공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3자 배상을 하도록 낸 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배임죄. 하긴 사실은 이것은 헌법 파괴에 해당되겠군요. 네. 정영주 사건의 판례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 측 주장대로라도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배임을 저질렀다는 공소 내용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검찰이 무리수를 두었던 것이죠. 또한 검찰의 배임죄로 인한 손해 산정도 엉망이라는 것을 이번 대장동 기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에 대한 숫자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검찰은 1822억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은 5503억 원을 주장합니다. 1822억 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양측 모두가 동의하는 공공이익 환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장동 진입터널 등 기반시설 공사비 920억 원과 1공단 공원화 사업비 2761억 원을 놓고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의 의견은 엇갈리죠. 하지만 이 문제 또한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공공이익 환수로 적시된 금액이 바로 5,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즉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부정하는 무리수로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의 배임 규모를 늘리기 위한 시도를 한 셈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한동훈 장관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저는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개인적 이익이 범죄의 동기가 아닐 때에는 이를 경영의 판단, 정책의 판단으로 보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대법원은 개인적 이익 추구가 범죄의 동기가 아닌 경우 경영적 판단의 원칙에 법리를 적용해 경영자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이 의사를 결정했다면 회사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고 이 판시는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법원이 이와 같이 판시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까지 판시했습니다. 즉 고의성이 없는 한, 즉 범죄의 동기가 없는 한 경영상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손해가 발생해도 이는 배임죄가 아니다라는 판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거나 혹은 검찰이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서 확정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은 결코 배임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판례상으로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죄라는 것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무려 5,503억 원의 이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배임으로 엮으려고 했던 이 검찰의 시도가 어떻게 정치적인 의도가 섞인 탄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을까요? 하지만 검찰의 뻔히 예상되었던 기소는
428억 원 뇌물이 빠져버린 순간 별다른 감흥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6개월 넘게 428억 원의 뇌물을 강조하면서 피사실을 꿋꿋하게 공표해왔던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기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안고 없는 안고빵, 미역 없는 미역국, 김두일 없는 김두일 TV. 네. 때문에 조중동 등 검찰의 우호적인 언론조차 이 기소에 대해서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진상 등의 재판을 통해 428억 원 뇌물죄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있었겠지만 막상 검찰의 기소가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그리고 3자 뇌물죄로만 기소가 되었으니 실제 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취지의 기사를 쓰기까지 했죠. 아마도 이재명의 낙마를 간절하게 원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총선의 열기가 뜨거워질 무렵 이재명 재판에서 새롭게 나는 이재명에게 뇌물을 준 것을 보았습니다 혹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3의 증인들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명숙 재판 때 3인의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하며 한명숙에게 돈을 준 것을 난 어떻게 들었다 혹은 보았다 라고 하는 모해 위중교사를 위한 집체교육을 시켰던 검사가 바로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기소를 한 공소장을 쓴 어미준 검사였기 때문에 또 한 번 과거의 3인성어 전략을 구사할지 이것은 또 한 번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되지 않으면 재탕이라도 써먹는 것이 또 특수부 검사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겠지요. 대장동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비교가 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해운대의 LCT 개발 사업이죠.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 외국인 정책 본부장을 지냈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절친 석동현에게 LCT 이영복 회장이 투자 이민재 지역으로 이 해당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3억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을 한 바 있죠. 여기서 투자 이민재란 중국인도 LCT를 매입하면 한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이는 LCT 분양에 날개를 달아준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영복이 석동현에게 3억 원을 주었다고 자백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리합니다. 이때 이영복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는 바로 윤석열의 오른팔이자 소윤으로 불리웠던 윤대진 검사입니다.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비리를 처리하기 위해 윤석열은 자신의 특수부 검사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까지 소개를 해주었던 막역한 사이이기도 하죠. 이남석은 또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재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석동현은 이영복으로부터 LCT 로얄층을 특혜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금은 이영복이 대신 돈을 내줬다고도 했죠. 석동현은 특혜 분양을 받고 몇 개월 후 분양권을 팔았는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시세 차익을 받고 팔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즉 석동현은 돈도 3억 원을 받았고 그래서 투자 이민재 로비를 한 정황도 있고 또한 LCT 특혜 분양도 받았으며 그 분양권을 팔아 시세 차익도 남겼지만 그래서 많은 고발이 난무했지만 검찰은 그 어떤 수사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현 부산시장인 박형준은 자녀와 아래층 위층 사이좋게 황금 로얄층을 동시에 분양받거나 매입을 했지만 역시 검찰은 그 어떤 수사도 진행한 적이 없죠. 자, 부산시와 국토부 법무부로부터 분명한 특혜를 받은 LCT는 민간 사업자가 1조가 넘는 거액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지만 공공 영역에는 그 어떠한 환수도 없었으며 도리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한 뇌물의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은 뇌물과 횡령 관련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죠. 이영복 회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어떤 수사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대장동은 5,503억 원을 환수하고도 또한 그 어떤 뇌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배임으로 기소를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결론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블루스 1편에서 오늘 8편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는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에서 대장동 시드머니를 조성해서 실제 대장동 개발업자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의 쩐주는 SK는 애써 모른 척하고 실제 대장동 수익금에서 2천억 원 이상이 이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빠져나갔고 그 돈들이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등 일명 50억 클럽과 언론인들, 법조인들에게 들어갔는데 왜 검찰은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1년 6개월 동안 역대급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기소한 내용이 동기 없는 배임죄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라면 이는 검찰의 무능함인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용의 주도해서 엄청난 뇌물을 숨겨놓은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실제 서초동 법조가 풍문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돈을 엄청난 거액의 돈을 받고도 저수지에 숨겨놓았다라는 일종의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정신승리인 셈이죠. 하지만 루저들의 변명 따위 혹은 정신승리를 이해해주기에는 그동안 검찰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커서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편 검찰은 자신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내용들이 판례상 앞에 설명한 판례상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1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나 혹은 위에서 자신들이 거부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시에 의해 아무거나 무엇이 됐건 공소를 해야만 하는 입장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처럼 터무니없는 공소 제기는 결국 공소권 남용으로 직권 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심각한 국가적 예산의 낭비이고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제1야당의 대표의 공무를 방해해서 민생을 어지럽힌 죄, 그리고 이 사회적 혼란죄를 도대체 검찰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공소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 모두를 반드시 탄핵을 통해 심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통해 대장동 블루스 시즌1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대장동 블루스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의 다툼 혹은 대장동 특검 등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시즌2로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디 김두일TV의 이 대장동 블루스가 검찰과 언론의 왜곡 날조에 혼란스러웠던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즌2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두일이었습니다.